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고흐의 그림을 보면 고독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드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비평가들은 고흐를 강렬한 색채와 독창적인 표현력으로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힌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사랑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흐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고흐의 삶과 그림에 대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오직 10년의 예술 경력 동안 무려 900점에 가까운 유화와 함께 21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평생 무명 화가로 가난에 시달렸던 고흐는 37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달리했지만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럽 미술계가 변화하면서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 대표 작가이자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느끼는 대로 색을 쓰고 그림을 그리겠다고 선언한 고흐는 재현에서 표현으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고전 미술에서 현대미술로 나아가도록 지평을 연 예술가입니다. 이 혁명적인 전환은 미술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그림을 그린 작가 중 한 명으로 남았습니다. 고흐는 단순히 화가가 아니라 그의 감정과 고뇌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 예술가입니다. 그의 독특한 색채와 강렬한 붓터치, 그리고 깊은 감정이 담긴 작품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 테오와 주고받았던 600통이 넘는 편지를 통해 우리는 고흐의 삶과 예술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흐가 세상을 떠난 후에 테오의 부인 요한나가 이 편지들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아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필사적인 헌신 끝에 고흐의 예술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고흐의 삶과 작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빈센트 빌럼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에 위치한 진더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빈센트는 개혁교회 목사였던 테오도루스 반 고흐와 아나 코르넬리아 카르벤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성이 반 고흐인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줄여서 고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반 고흐라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흐로 지칭하겠습니다. 고흐에게는 원래 형이 있었는데요. 1년 전 사산아로 태어난 형의 이름도 빈센트였습니다. 부모가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주다니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훗날 고흐의 동생 테오가 형을 무척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 이름을 빈센트로 지어준 것과 같이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부모나 조상 혹은 특정 이름을 아기에게 그대로 지어주는 경우는 가족의 역사와 유산을 존중하고 기리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빈센트는 그의 가문에서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고흐는 매우 예민하고 남다른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그가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자 부모는 11세에 기숙학교로 보냅니다. 고우는 이 기숙학교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웠고 미술 공부도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우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혼자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개신교 교회의 목사였던 아버지의 수입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형편 사정상 고우는 중학교를 중퇴하였습니다. 고우가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추어 화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독서를 장려했고 미술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한편 고우가 미술 작품을 접하고 예술가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계기는 고우의 아버지 쪽 집안과 관련됩니다. 당시 고우의 삼촌 3명이 꽤 큰 규모의 미술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술상의 이름이 구필화랑입니다. 고우는 1869년 7월 16살에 구필화랑 수습사원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9년에서 1875년까지는 구필화랑, 헤이그, 파리, 런던 지점에서 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1872년부터는 동생 테오도 구필화랑 브리셀 지점에 취직하게 되면서 고우와 테오는 편지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고우가 1874년 1월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밀레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밀레의 만종은 장엄하며 한마디로 시 그 자체인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우가 생각했던 바람직한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필화랑에서 미술품 거래를 경험하고 다양한 작품에 둘러싸여 살았던 경험은 독창적이고 훌륭한 작품을 알아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고우는 다독가였고 문필가였으며 예술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고우는 렘브란트, 밀레, 질디프레, 들라크루아를 좋아했습니다. 고우가 런던 지점에 옮겨가 근무했던 1875년경에는 하숙집의 딸 유지니 로이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지니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고우는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시련의 상처를 잊기 위해 고우가 기댄 것은 종교였습니다. 성서 탐독을 하며 종교에 심취했던 영향으로 고우는 부자들에게만 좋은 작품이 돌아가는 미술품 거래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고우는 고객에게 밀레 작품을 사라고 강요하는 등 고객 응대가 나빠지고 상사와도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1876년 3월 구필화랑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구필화랑에서 해고된 이후에는 기숙학교의 무보수 견습교사, 서점 점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였습니다. (1877년 5월경) 고흐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암스테르담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고흐는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과 교회가 가르치는 신학이론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고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필수 시험에 계속 떨어졌고요. 결국 1878년 7월 신학 공부를 포기하였습니다. 한편 고흐의 신앙심을 눈여겨보았던 교회 관계자가 고흐를 선교 미션에 합류시켰습니다.
고흐는 잠정적인 임시 전도사가 되어 벨기에의 탄광 지역인 보리나주로 갑니다. 그 지역은 매우 열악하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고흐는 신실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가난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종교인들은 고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흐는 광적인 신앙심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원칙과 신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버리거나 하숙집 대신에 건초더미에서 자는 행동 등 고난을 자처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탄광의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는데요. 고흐의 상관인 종교인들은 누더기를 걸친 고흐가 종교인의 품격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며 마찰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마저 고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고 비난하며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억압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흐의 기이함, 괴상한 태도와 인생관으로 모든 것을 망칠까봐 항상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흐는 전도사 일을 포기하고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879년) 20대 중반 나이의 고흐는 실업 상태였고 생애 가장 어둡고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팠습니다. 회복기 즈음에는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동생 테오는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던 고흐에게 그림을 그려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고흐가 화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고흐는 미술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1880년 10월 브뤼셀로 가서 해부학과 원근법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미술 교육은 기본적으로 대생을 그리고 사물을 재현하는 실기 중심으로 미술의 기본 원칙과 형식적인 규칙을 중요시했습니다. 고흐는 아카데미가 가르치는 규칙에 대한 반발심이 컸던 데다가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누군가 뭐라고 하면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아카데미는 하나의 정부에 불과하며 진지하고 따뜻하며 발전적인 사랑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고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고흐는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게다가 미망인 사촌 누나 케이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청혼했던 일과 겹치면서 고흐는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1881년 말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고흐는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흐는 화가 나서 헤이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화가 안톤 모브에게 몇 주간 그림 수업을 들었습니다. 고흐에게는 오직 동생 테오만이 유일한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이자 후원자로서 그를 지켜주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700통에 가까운 편지는 동생 테오가 고흐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오롯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술과 인간의 유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81년 27세의 고흐는 전업 화가가 되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테오는 아트 딜러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고흐가 화가로 성공할 때까지 한 달에 150프랑을 후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고흐는 생활비를 받으면 물감을 사고 모델료를 지불하는데 대부분 충당했기 때문에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고흐는 정말 근면성실하게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1882년 1월) 고흐는 임신한 창녀 시엔을 알게 되어 20개월 동안 동거하게 됩니다. 고흐는 갈 곳 없는 그녀를 돌봐주면서 그녀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슬픔이라는 이 작품이 시엔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고흐는 시엔과 결혼하겠다고 하여 온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생활고로 결국 시엔과도 헤어지게 되는데요. 고흐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으나 고흐의 사랑은 고독과 상실로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시절 초기 작품들은 주로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주제로 그렸고 어두운 색조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땅 파는 사람, 풀을 베는 소녀, 씨 뿌리는 사람, 바느질하는 여인, 석탄 자루를 짊어진 광부들, 거리나 농가의 평범한 아낙네 등 고흐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고흐는 자신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네덜란드의 자연을 그린 것은 네덜란드에 대한 깊은 애정과 네덜란드 땅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은 네덜란드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고흐는 밀레의 전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밀레를 진정한 예술의 길잡이로 여겼습니다. 고흐는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과 같은 작품에서 농민의 고된 삶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농민과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는 밀레의 따뜻한 색감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자신의 화풍에 통합하여 더욱 강렬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은 고흐의 깊은 사회적 관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 중앙에는 농민들이 하루 고된 일과를 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아 자신들이 일구고 수확한 감자를 먹고 있습니다. 밝혀둔 작은 등장불 하나가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다소 왜곡된 비율로 그려진 얼굴은 사실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고흐는 피로와 고뇌의 감정이 교차하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감자 하나로 저녁을 때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갈색, 회색, 녹색의 톤은 빈곤과 고독을 상징하면서 이러한 색채는 주제의 깊이를 전달합니다.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고흐는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후 고흐 스스로 매우 만족해하는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55점의 습작 끝에 개별 초상화, 대색 연습을 거쳐 2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테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등장풀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그릇에 대고 있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판다는 점이야. 즉 그들은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먹을 것을 번다는 거지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인간 삶의 조건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인간애였습니다. 네덜란드 시절 어둡고 우울한 색상을 사용한 것은 렘브란트, 밀레 등 네덜란드 화가들의 화풍을 따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거칠게 그린 것도 의도된 것이고 농민을 그린 그림에 향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1885년 고흐는 안트베르펜 시내에서 처음으로 루벤스의 그림과 일본 파나를 감상하게 됩니다. 일본 파나는 후에 고흐의 그림 양식에 큰 변화를 준 중요한 모티프가 됩니다. 또한 고흐의 그림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것은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파리로 옮기고 나서입니다. 다음은 파리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오는 인상파 화가들이 회화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 판단하여 고흐에게 파리로 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파리의 인상주의 회화는 주류로 떠올랐고 인상주의 그림 전시회가 8회째를 맞는 해였습니다. 고흐는 1886년 파리로 이주하고 나서 기존에 그렸던 어두운 색조를 벗어나 그림에 큰 변화를 줍니다. 그는 모네의 그림을 접했고 로트렉, 드가, 베르나르, 브루통, 세라 등 젊은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렸습니다. 특히 고흐는 조르주 세라의 색채와 전묘법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전묘기법에 심취한 고흐는 자유분방하고 생기 있는 색채, 빛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색을 담고자 하는 인상파 화가들의 기법을 자신의 그림에 적용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흐의 그림은 네덜란드 시기에 그렸던 어두운 색조에서 벗어나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도 썼듯이 1886년 고흐는 회색, 분홍색, 부드럽거나 환한 녹색, 밝은 청색, 보라색, 노란색, 오렌지색, 찬란한 빨간색 외에 색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로 꽃만 그리면서 더 많은 색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을 초상화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파리 시기의 고흐는 다양한 색채 실험을 시도했고 꽃과 화병정물화 40여 점을 남겼습니다. 꽃은 생명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면서 삶의 덧없음, 삶의 유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꽃과 화병정물화를 통해 색과 구성을 연구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파리 시기에는 자신의 상황과 영혼을 투사하는 좌상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는 고흐의 좌상을 통해 그가 이룩한 예술의 발전과 개인적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흐의 좌상을 자아 개념과 자기 치유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한 박원영 논문에 따르면 고흐는 좌절과 상실의 연속인 삶에서 좌상 그리기는 삶의 구원이자 자기 치유의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고흐는 자아상을 통하여 화가로서 자신을 객관화했고 내적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고흐의 자아상은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심상에서 비롯된 색채와 터치로 나아갑니다. 첫째, 고흐는 자아상을 자아 개념으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고흐는 좌상의 끊임없는 회화적 시도를 통하여 내면을 표출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자아 실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흐는 좌상을 통해 인생을 승화하여 자기 치유적 경험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훗날 고흐가 아르에서 고갱과 다툰 후 길을 자른 사건을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붕대를 감고 있는 저하상을 그린 것은 큰 시련 속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붓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기 확인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고흐의 그림은 물감을 두껍게 찍어 누르듯이 질감을 표현하는 임파스토 기법의 붓터치로 화려하고 강한 보색 대비의 그림을 떠올립니다. 고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술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렬한 색채와 강한 힘을 가진 살아있는 어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흐가 그렇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으로 이루어내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흐에게 파리 시기는 밝은 색채와 빛을 탐구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파리에 머물렀던 2년의 시간 동안 고흐의 화풍은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고흐는 일본 에도 시대 풍속화 우키요의 그림에 매료되어 자신의 작품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는 1887년 6월 뱅 갤러리에서 일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후 고흐는 인상주의 화풍보다 우키요에에 더 심취했습니다. 우키요에는 1851년 런던 전시회 이후 19세기 유럽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흐는 우키요의 목파나 수백 장을 수집했고 1887년 3월 카페 르탕브랭에서 우키요의 소작품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고흐가 우키요의 영향을 받은 것은 미술품 판매 상인이었던 탕기 영감의 초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탕기 영감은 가난한 화가들에게 물감을 싸게 주고 외상을 주기도 했으며 물감값 대신 그림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폴 세잔이 어려웠던 시절 그림을 받아주고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탕기 영감은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예술가들을 지지했고 예술가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고흐는 탕기 영감의 초상화를 3점 남겼습니다. 1887년 처음에 그린 탕기 영감의 초상은 어두운 색채의 차분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초상은 화려한 색채 변화와 함께 인물 뒷배경에 후지산, 가부키 여배우, 풍경 등 우키요에로 채워놓았습니다. 이로써 고흐는 일본 예술에 대한 자신의 동경과 영향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탕기 영감의 초상에서 고흐의 그림이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 평면구도의 더욱 밝고 화려한 색채, 보색 대비의 색을 쓰고 생동감 있는 선들로 변형시킨 붓터치, 그리고 변형된 점묘법이 합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흐는 2년 동안 머물렀던 파리 시기에 저하상, 정무라, 파리 풍경 등 200여 점을 남겼습니다. 고흐는 파리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고흐는 간지를 앓고 있었고
생애 동안 우울증과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탓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안정했습니다. 또 태호에게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물감을 사거나 모델을 구하는 데 쓰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는 편이어서 식사를 잘 챙겨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우는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몸으로 도수가 매우 높고 환각을 일으킨다는 값싼 압생트를 달고 살아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담배도 너무 많이 피웠습니다. 이런 탓에 고우를 사랑하는 태호도 고우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고우의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고우는 파리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우는 2년간 파리에 머물면서 혼잡한 인간관계와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보다 평화로운 환경을 찾아 남프랑스 아를로 내려갑니다. 1888년 2월 20일 고우가 15시간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겨울이 가시지 않은 눈 덮인 아르리였습니다. 아르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밝은 햇살은 고우에게 행복을 선사하였습니다. 아르 시기는 고우의 예술적 발전과 개인적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아르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열정적인 작업을 했고 하루 16시간 정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1888년부터 1889년) 1년 사이 밤의 카페 테라스, 해바라기,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 등 고우의 명작들이 아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붓질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의 색을 그대로 표현하는 대신 감정과 기분을 반영하는 색을 썼습니다. 아르 시기가 고우에게는 미래를 꿈꾸었던 가장 행복한 시기이면서 최고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르에서 고우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체계나 색채 사용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고우는 평균 2-3일마다 작품을 완성해냈고 아르에서 250여 점을 남겼습니다. 남부 프랑스의 밝은 빛과 새로운 환경은 고우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고우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1888년 5월 1일 2층 건물을 임대하고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고우는 이곳을 노란집이라 불렀습니다. 노란집은 태호가 삼촌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돈 일부에서 300프랑을 고우에게 보내주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고우는 30프랑의 매트리스를 샀고 9월 16일 2층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집에서 고우는 처음으로 여러 화가들이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그림 판매도 모색하는 화가 공동체라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고우는 파리에 있는 화가들에게 아르에 내려와 화가 공동체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르에 내려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안에 응한 사람은 오직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주식 중개인을 하다가 뒤늦게 화가로 전향한 고갱이었습니다. 당시 고갱은 브리타니 해안에서 작업 중이었고 돈이 모이면 타히티 섬으로 떠날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고갱에게 아를로 내려가주면 그림을 사주고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빈털터리였던 고갱은 1888년 10월 아르에 도착합니다.
고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연광과 순간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고갱은 기억과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고 단순화된 형태의 상징적인 표현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 그림이 팔릴 때가 올 것이라 믿고 있지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고 계속 돈을 쓰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면 슬퍼집니다. 라고 고흐가 고갱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고흐는 고갱의 그림을 좋아했고 화가로서도 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갱이 아르레 오기를 기다리며 고갱이 머무를 방에 꾸밀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해바라기 시리즈입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라는 꽃으로 생명과 희망, 애정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1888년 8월에 그린 해바라기는 고흐의 경력 전체에서 기술적으로 대담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화병에 꽂힌 해바라기는 활짝 핀 것과 시들어가는 것, 그리고 씨앗을 품은 것까지 삶의 덧없음과 삶의 환희, 그리고 신의 섭리까지 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대와 모양을 한 해바라기는 하나의 꽃병에 모여 있으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개별적인 인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태양과 빛이라고 편지에 쓴 것처럼 고흐는 노란색을 정신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고 자신의 초상화와 풍경과 정물에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고흐는 밝은 색으로 자연을 그리면서 고통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고흐는 아를 시기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림에 더 대담하게 물감을 찍어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밝고 생동감 넘치는 색상 사용은 상징적으로 작용하며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녹색과 붉은색의 대비는 인간의 열정, 집념, 정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모호하게 표현하고 본질적인 것은 과장되게 드러냅니다. 아르레서의 생활은 고흐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화가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폴 고갱과의 갈등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가 공동체를 위해 아를로 내려온 고갱과 지낸 것은 불과 2달입니다. 고갱과 고흐는 성격부터 예술적 견해까지 서로 너무나 달라 두 사람은 머리가 방전될 때까지 분쟁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협력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열중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우정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고갱은 노란 집을 작고 초라한 곳이라 친구 베르나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흐가 친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그림에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고흐는 고갱의 그런 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고갱이 고흐를 그린 초상화를 보면 술에 취해 아둔해 보이는 표정의 고흐가 매우 얇은 붓으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조에 매우 얇은 붓을 든 고흐의 모습은 고흐의 그림 실력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그림을 본 고흐는 상처받았고 모독감을 느꼈습니다. 고갱은 화가 공동체에 애착이 없었고 고흐는 고갱이 떠날까봐 불안했습니다. 고갱은 고흐의 감정적이고 집착적인 성향에 피로를 느꼈고 고흐는 고갱의 비판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1888년 12월 23일 밤 그들은 심한 말다툼을 했고 고흐는 면도칼을 들고 고갱을 뒤따라갔습니다. 고갱은 고흐를 무섭게 노려보았고
고우가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않자 고갱은 황급히 노란 집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고우는 자신의 길을 자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때 고우가 길을 자른 후 혈흔이 묻은 길을 종이에 싸서 고갱이 좋아하는 매춘부에게 전달했고, 잘린 길을 받은 그녀는 기절했다는 일화가 매우 유명한데요. 당시 고우를 치료했던 닥터 펠릭스 레이의 진로 기록과 경찰 기록을 추적한 결과 그녀는 매춘부가 아니라 광명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후 치료비를 벌기 위해 매춘업소에서 환유로 일하고 있던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버나델 머피가 7년간의 연구 끝에 쓴 방고우의 기에 따르면 고우의 이런 행동은 가브리엘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망가진 피부를 대체할 애타심에서 보낸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는 이 기이한 행동을 한 후에 심한 출혈로 정신을 잃었고 여러 번의 위험한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존재로 두려워했고 고우는 자발적으로 아르에서 멀지 않은 생레미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우는 1889년 5월부터 1890년 5월까지 생레미에 있는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치료 차원으로 고우에게 그림을 그릴 것을 허락했습니다. 고우는 생레미 주변을 그렸는데요. 그는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렸고 강렬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찾아 헤매던 것을 거기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고우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은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고우는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자신의 상상을 결합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광채 나는 별들과 소용돌이치는 하늘은 순간의 찰나를 영혼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서 별들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처럼 다가옵니다. 빛나는 별들은 고우가 절망 속에서도 삶을 찾기 위한 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는 별을 통해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우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의 푸름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이가 있고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아름다운 성과 균형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우는 자주 발생하는 발작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테오는 1889년 9월 별이 빛나는 밤과 붓꽃을 파리 앙댕팡당 살롱전에 보냈습니다. 이때 고우의 작품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호평받았습니다. 또 1890년 1월 18일 브리셸에서 열린 레뱅 전시의 20인전에서는 6점을 출품했습니다. 여기서 벨기에 화가 안나보흐가 아르레 붉은 포도밭을 400프랑에 샀습니다. 이 작품은 고우가 생전에 공식적으로 판매한 유일한 회화가 되었습니다. 안나보흐는 폴 고갱, 폴 시냐크,
제임스 앤수르 등 후기 인상파의 작품을 수집했고 고흐의 친구였던 웨젠부흐의 누나입니다. 그러던 중 1990년 1월 테오와 요한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테오는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고흐는 이 사실이 기쁘면서도 조카가 자신의 고달픈 운명을 담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는 아기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아름답고 화사한 이 아몬드 나무를 그려 선물했습니다. 요한나는 다행히 고흐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초췌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건강하고 어깨도 넓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고흐는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용기를 냈지만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는 그를 점점 더 위협했습니다. 고흐의 소식을 전해들은 인상파 동료 화가 중 피사로는 파리 외곽의 한 마을에 있는 가세 박사에게 고흐를 맡기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였습니다. 고흐는 일단 그곳으로 가서 조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1890년 6월에 그린 가세 박사의 초상인데요. 고흐는 자신이 좋아하고 고마운 사람들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가세 박사는 고흐를 잘 보살폈고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흐는 테오에게 가세 박사와 지내는 일상을 전하면서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가세 박사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 우선 그는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아. 눈먼 자가 다른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요. 가세 박사는 부인과 사별한 뒤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가세 박사는 그림에도 관심이 많아 고흐의 열정을 높이 샀고 그를 응원했습니다. 고흐는 가세 박사를 형제 같은 친구로 여겼고 초상화로 남겼습니다. 고흐는 자신의 정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림 실력이 나빠질까봐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작품 활동은 쉼없이 이어나갔습니다. 고흐가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예술가이고 언젠가 분명히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될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예술에 대한 열망은 컸지만 고흐가 그린 그림은 판매되지 않았고 10년 가까이 테오에게 생활비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면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약속해온 그림을 너에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너는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네가 보내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 1889년 테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유추할 수 있듯이 고흐는 테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고흐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극심한 고뇌와 외로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 작품은 1890년 7월에 그린 유화입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고흐의 생의 마지막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고우는 다른 밀밭도 많이 그렸는데요. 주로 희망을 상징하는 데 반해 이 밀밭 작품은 검푸른 하늘 아래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불안과 죽음으로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편 고우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은 나무 뿌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 길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끝이 알 수 없어 어떤 길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고우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림 속 풍경은 아직도 밀밭으로 남아있고 근처에는 오베르시즈 우아즈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1890년 7월 27일) 고우는 이곳 밀밭에서 권총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겨누었던 총알이 복부를 관통하여 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오는 곧바로 달려왔고 고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고우는 이틀 후 7월 29일 테오의 품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을 떠나보낸 테오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테오는 고우의 죽음 6개월 후 1891년 1월 25일 3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테오의 사망 원인은 병원 기록에 따르면 매독균이 내로전이 된 마비성 치매로 진단되었으며 요독증, 과로, 우울증 등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됩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뇌졸중과 코마 상태를 거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우와 테오는 믿음과 헌신으로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친구였고 함께 예술을 완성해 나간 동반자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테오와 요한나를 통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두 형제를 기리기 위해 오베르시즈 우아즈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그가 남긴 예술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치열했던 삶의 고통과 열정,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흐의 독창적이고 강렬한 예술적 언어는 후대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니였습니다.